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우리 민사소송법 파이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아침에 강풍주의보도 있고 또 비도 내리고 해서 아무튼 꾸리꾸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관리반 시험 본 인원이 저번 주 선택형 시험보다 급격하게 줄었네요. 이 날씨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야. 네. 근데 아무튼 이 막판에는 뭐 잘 버티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버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8부 능선, 9부 능선을 다 넘으셨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사소송법 강의와 관련해서 원래 처음에 제가 기획하기로는 민법하고 똑같이 뭐 요약 자료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 그 요약 자료들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요약 자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민법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막판에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 한 60여일 이제 남았는데 요 남은 시점에서는 민법은 일정 부분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민법은 감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유지하시고 단기간에 가장 점수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민사 기준으로는 민소하고 상법에 시간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법하고 민사소송법의 선택형은 꼭 좀 막판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그 요약 자료가 선택형은 뭐 거의 대비가 안 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도 이 암기장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또 제 암기장으로 이미 수업을 들으셨고 해서 그럼 암기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제 암기장을 기존에 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그 암기장 무료로 드릴 테니까 보시되 다만 수업 들을 때만 활용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기존에 보셨던 교재로 한 번 더 눈도장 찍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4회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 한 2.5회 정도 요 암기장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1개년은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눈도장 선택형까지 찍어야 되니까 그걸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목요일에는 우리 약속한 대로 6모, 8모, 10모 올해 1문, 2문 다 해설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까 시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6모, 8모, 10모 쟁점이라도 한번 잡아보시고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고 끝내는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재 혹시 없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민법 선택형을 지금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6개월이든 또는 1년이든 준비하시면서 선택형 틀린 것들 위주로 민법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요 암기장 있는 내용 정도의 선택형 준비는 좀 하셔야 되겠다. 근데 그 선택형도 가능한 한 새 책은 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존에 보시던 책으로 눈도장 찍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조금 차이 나는 점이 당연히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소 설정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 변호사 시험은 이 민법하고 같이 엮여서 사례형으로 나오죠. 1문. 그래서 꼭 실체법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꼭 좀 마지막에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형 대비와 관련해서 꼭 조문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막판에 선택형 대비한 조문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과 관련해서 꼭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판례들이 되게 헷갈리는 판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뭐 논리적인 일관성보다는 실무의 경향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판례들 사이에 논리 모순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 비교하는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관식 사례 답안지를 쓸 때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제도의 취지 뭐 개념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냥 바로 판례 적고 거기에 따른 사안 포섭 적지만은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 쟁점 민법보다 같은 배점에 비해서 쟁점이 적기 때문에 분량을
민법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쓰시는 거냐면 개념이나 이 제도의 취지 같은 거 뭐 막 여러 줄 쓸 필요는 없고 한두 줄 정도 이 중복 소재기 금지 뭐 기판력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면 그 제도의 취지 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인 개념 한 두 줄 쓰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중요 판례들 가능하면 선택형까지도 좀 가볍게 좀 터치할 텐데 이 설명의 그 어떤 깊이나 흐름이 민법보다는 조금 더 짧게 그러니까 호흡이 훨씬 더 짧게 갑니다. 판례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간단하게 봐야 될 것들은 빠르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논거 같은 거 한두 개 체크해 볼 것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민법 진도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호흡이 더 빠르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시고 우리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 1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요. 세트 1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 책이 새 거인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네요. 그런 분들 혹시 그 책을 본인 돈 주고 샀었으면 환불을 하시고 그거는 책은 제가 드릴 테니까. 자, 세트 1번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민법하고 달리 민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례형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민법상 신의 칙은 보충적인 법리이지요. 그러나 거기 2번에 적용 범위에서 보는 대로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보충적 적용설이 아니라 무슨 적용설이죠? 선택적 적용설이죠. 제가 민법 할 때는 최후의 항변수단으로서 신의칙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최후의 항변수단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거기 보니까 부재소 합의에 위반해서 제기된 소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해서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1조 즉 신의칙 뭐죠? 금반원이죠. 소제기 안 하기로 해놓고 소제기 한 거니까 그래서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다라고 각하하면서도 금반원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각하사유네요. 그래서 선택적 적용설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신의칙의 적용 모습 파생원칙 4가지죠. 민법에서의 파생원칙 4가지 권리남용 사정변경 해서 권사 실금이었는데 여기는 부모 실남이죠. 그래서 목차만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양갈로 1번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의 금지와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모순 금지 양갈로 2번, 그 다음에 소권의 실효, 사실 사례형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 양갈로 3의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 원래 항소 제기는 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거기 나오는 편치 판결 우리가 뒤에서 내일 확인할 텐데 사위 판결 편치 판결의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만 년이 지나더라도 항소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번째 줄에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다라면 실효의 원칙에 걸려서 기간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항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소권의 남용 금지. 그래서 4번의 위반의 조사 및 효과를 보시면 신의칙은 소송 요건으로서 공익적 사항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항변 사항이 아니라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신의칙의 항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유한 항변 사유가 아니라 직권 조사 사항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거니까 기각이 아니라 각하 사유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될 내용이겠고요. 넘어가셔서 세트 2번의 재판권과 관련한 내용인데 1차적으로 재판권은 관할권하고 그 표현을 혼용해서 쓰면 안 되겠죠.
재판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재판 권능이 있느냐의 문제고, 관할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재판 권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 어느 법원에다가 재판 권능을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당연히 구별하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로마자 1의 재판권의 인적 범위와 로마자 2의 물적 범위와 관련해서 물적 범위는 조금 의미가 있죠. 일명 국제 민사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재판 권능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 2조 1항과 2항인데 결론입니다. 양갈로 1의 마지막 줄 보니까 양갈로 1의 개정 국제사법 마지막 줄에 우리 입법자들의 입법적인 결단은 통설 판례에 따르면 이건 수정 역추지설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추지한다는 건데 뭐부터 보고요. 2조 2항에 따라 국내에 토지 관할이 있느냐, 서울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 등 국내에 토지 관할, 즉 재판권이 있느니 확인하고, 토지 관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면 플러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증거자료가 전부 다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국제사법 2조 2항에 국내 토지 관할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플러스 1항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 요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에 아르베아자 2번에 양갈로 2번인데, 양갈로 2의 전속적 토지 관할 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냐? 그렇지는 않다. 원칙적 소급. 이 무슨 말이에요? 양갈로 2번 목차 제목에서 보는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인이 도쿄에서 제1심 관할 합의를 도쿄 법원으로 하기로 했다라면 그거는 거기 두 번째 줄에 양갈로 2번 두 번째 줄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즉 일본 국내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해서 합의한 거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법정에 재판 권능을 배제하는 전속적 국제 재판 관할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굵은 글씨 양갈로 2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 관할 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의미 구별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러한 3번의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위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변론 관할은 인정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로마자 3번 재판권 흠결의 효과는 간과 판결은 6번째 줄에 이거 하자가 중대해서 당연 무효다라고 하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간과 판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자 있는 판결, 이 하자 있는 이 간과 판결이 유효하나 위법한 건지 아니면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당연 무효인 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당연 무효 판결,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가 봐. 그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라 그랬죠. 이 제적시 오늘 다 배울 텐데, 방금 전에 봤던 대한민국의 재판 권능이 없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 하자는 유효하나 위법해서 상소 사유가 아니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의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서 나오는 대로 판결 확정 전에 상소도 못하고요, 확정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당연 무효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오늘 1교시에 배우겠지만 이대립 당사자 구조가 깨져 있다. 원고 피고 이대립 당사자 구조가 깨져 있는데 그거 간과하고 판결을 했다라면 위법한 판결로서 상소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 무효다.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흠결이 돼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판결했다라면 이런 판결은 당연 무효 판결이지요. 이 제적시 판결 확인해 주시고요. 세트 3번입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법원과 관련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는데,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가 법과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지요. 뭐와 관련한?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한. 여러분 민사소송의 4대 이상 아시죠? 공적, 신경,
공평, 적정,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 조금 뭐 이렇게 아주 A급은 아니지만 한 B급 정도 되는데 나온다라면 이런 내용에 한 줄 적고 시작하는 거라고.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제도를 판단하건대 뭐 요렇게.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먼저 제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당연 제척되는 내용인데 제척 사유와 관련해서 41조 1호부터 5호까지 중에 의미 있는 게 1호와 5호인데 1호에 보니까 양갈호 1번에 당사자와 공동의 권리 의무 관계 있는 자인데 누가요? 판사가요. 원피고와 공동의 권리자나 공동 의무자 관계 있는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 권리 의무자의 관계 있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줄에 밑줄에 볼까요?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공통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게 그 다음 단락에 있는 판례잖아요. 일명 종중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중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처분을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잖아요. 즉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다란 무효 확인의 소에서의 판사가 그 종중의 구성원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건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1호에 딱 걸려서 당연 제척돼야 되겠다. 양갈호 2번에 5호에 법관의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는데 요번에 또 관여한다. 즉 2심에서 관여한 판사가 지금 3심에 있다. 승진해가지고 이러면 똑같은 판사한테 판단받는 거니까 그 두 번째 줄에 신급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다라면 배제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전 신급이라는 게 바로 전심을 말하는 건데 동그라미 1에 이전 신급은 앞에 전심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대법원 판사가 1심에 관여했다. 이것도 전심에 관여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관여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 선택형으로도 자주 나오지만 동그라미 3번에 여기서 말하는 관여라는 것은 키워드 깊이 있게 관여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서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지 변종 전의 준비, 변론, 증거조사, 기일 지정과 같은 소송 지휘나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하는 것은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거기 앞정 표시에 5호의 이전 신급 재판임을 부정한 예와 관련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급이 시작되는 게 언제예요? 그렇죠.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즉 제1심 소송이 계속되면 그때부터 1심 신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동그라미 디귿번에 동그라미 디귿번 그 앞정 표시에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본안 판단 전에 임시처분이죠. 아직 신급이 시작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된 겁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본안 소송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가압류 가처분을 전심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정반대로 신급이 끝났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었는데 그 판사가 재심 판결에 다시 등장했다. 이게 전심이냐? 이미 신급은 끝났다니까요.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그 위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니까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에 관여한 판결이 재심 소송에 다시 관여한 경우는 이미 신급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별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제일 유력한 게 동그라미 기역번이에요. 동그라미 기역번에 보면 환송이나 이송되기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이송된 후에 다시 관여한다. 항소심에서 내 소송에 대해서 내 원고의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한 사람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또 그 판사야.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급의 이익이 보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신 관여냐? 아니요.
동일 신급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간로안에 이 경우 41조 5호의 전심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은 동일 신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436조 사망에 따라서 우리 입법자들이 이 신급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환송 이송된 경우에 있어서 앞에서 저기 원심에 관여한 법관은 환송 이송된 후에 다시 관여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척 사유가 아니라 436조 사망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구별해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피입니다. 기피는 오른쪽 페이지에 의의에서 보는 대로 이게 앞에서의 제척은 법률 규정에 따른 당연 제척이지만 이거는 의의에 법률상 정해진 제척 사유 외에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른 어떤 사정이 있다라면 누구의 신청을 기다려?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법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제척 제도를 보충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척은 확인적 성격이 있다라면 이 기피에 따르는 법원의 결정은 형성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키워드에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문에 민사소송법 조문에 당사자의 신청권이 조문에 나와 있으면 반드시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해 줘야 됩니다. 각한지 기각인지 인용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 하는 절차가 4번 페이지 넘겨서 4번에 기피 신청이 있으면요 법원은 기피에 대한 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피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그 위에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때까지 뭐를 정지해야 된다? 그렇죠.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기피 신청의 효과와 관련해서 48조 본문 내용에 따라서 기피 신청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소송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데 정지 안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일명 각판급이죠. 간이각하. 이 간이각하는 제가 지금 기피 신청하는 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하다. 그럼 그냥 아예 신청 자체를 가볍게 그 기피를 받은 판사가 바로 간이각하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미 심증이 형성됐어. 오늘 본안 판단에 대한 심증이 이미 형성돼서 종국 판결을 선고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죠. 또는 긴급을 요한다. 이런 각판급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스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를 바로 진행해 가지고 본안 판결을 내렸다. 분명히 하자 있는 판결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 각하든 기각 본안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났다. 그럼 이게 하자가 치유될 것이냐? 양갈호 3번이죠. 본안 소송 절차의 정지에 관한 하자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각하 기각이 되니까 하자는 치유되는 거 아니냐? 판례가 치유를 긍정해요, 부정해요? 세모죠. 긍정하는 판례도 있고 부정하는 판례도 있는데 구별하셔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각주 1번에 우린 바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판례를 정리한 겁니다. 본문 내용으로 안 보고 정리한 내용으로 볼게요. 각주 1번에 검토를 보니까 하자 치유를 긍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다 그랬는데 긍정한 판례는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이고 결국 기각인데 본안 판단 후 기각됐고 근데 하자 치유를 부정한 판례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피 신청이 각하가 된 사안인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기피 신청이 기각이냐 각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본안 판단이 이루어졌느냐 안 졌느냐가 키워드입니다. 핵심 쟁점이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검토의 두 번째 줄 48조에 위반한 행위는 재판의 적정 공평이죠를 도모하기 위한 기피제도의 취지에 비춰 원래는 위법하지만은 정지를 안 시켰으니까 각판급 사유가 없는데 정지 안 시켰으니까 위법하지만은 색깔펜으로 밑줄 해볼까요? 소송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는
하자가 치유된다. 오늘 기피 신청을 한 그 당사자의 소송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 경제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치유돼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 나오는 이미 본안 판단을 다 한 거죠. 당해 소송에서 주장 항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뒤에 각하 기각되더라도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리 판례가 하자 치유를 부정한 판례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내용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본문 내용의 소극서를 취한 경우에 6번째 줄 보니까 쌍불 취하된 경우였네요. 쌍방 불출석 해서 결론적으로 소치하 간주된 사안이었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본안에 대해서 주장 항변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서는 안 되겠다. 소극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소송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죠. 그 말은 본안 판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게 기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세트 41번 저희가 계속 법원을 보고 있는데 법률 규정에 따른 관할입니다. 대한민국에 재판 권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관할과 관련해서 강행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전속 관할과 임의 관할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발생 근거죠. 발생 근거가 법, 제거, 직사토, 합변, 법정 관할에는 세 가지 직사토죠.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저희 표 보고 있습니다. 표. 그 다음에 거동관할에는 합변이죠.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그래서 요 관할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호사 시험에 선택형으로는 단골이고요. 사례형으로는 한 2번 정도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에 한 번 꼴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뭐 선택형 대비겠는데 로마자 2번에 사물 관할과 관련해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해서 합의부냐 단독이냐 그쵸? 그래서 양갈로 1에 합의부 관할과 관련해서는 제5, 비제관 5가지 경우의 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5억이죠. 5억. 근데 5억을 초과해야 되죠. 그래서 5억짜리 속가다. 그럼 이거는 단독입니다. 그쵸?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단독 판사 관할 요게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제5억 첫째 재정, 즉 합의부가 그 단독 판사 네가 해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죠. 재정 단독 사건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속가가 5억 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죠. 그러니까 5억 원도 단독 판사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수표나 약속 원금은 15억짜리네요. 라고 하더라도 단독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수표, 약속 원금 청구 사건은 단독인데 그러나 이러한 단독도 소액, 중액, 고액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3천, 1억, 5억 소액, 중액, 고액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 나누는 실익은 뭐예요? 88조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한 예외죠. 비변호사 대리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 표예요. 표에 그 3천만 원 이하다 소액이잖아요. 단독 사건 중에 소액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갈로 안에 보니까 1심에 법원에 허가 없이 비변호사 대리가 허가 없이 가능하죠. 소액은요. 근데 중액은요.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특별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람들 중에 비변호사 대리 가능하죠.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비변호사 대리가 가능한 게 3천 초과 1억 이하의 중액이죠. 그러나 이제 고액, 이 단독 사건 중에서도 1억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변호사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바뀐 각주 2번에다가 제가 소개해 놨지만 22년도 3월부터 바뀐 내용에 따르면은 그 2심이 5억이 기준이 아니라 2억이 기준이죠. 또 항소심, 지법 항소 분야, 고법이냐 하는 것은 2억 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2억 원 이하는 2심이 항소심이 지법 항소부고요. 2억 초과의 경우에는 설령 단독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속가 계산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청구의 병합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양갈로 3번의 첫 줄에 이 청구 병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민소법 27조 1항에 보니까 그 첫 줄이죠. 양갈로 3번의 첫 줄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하는데, 당연히 이 여러 개의 청구는 그 다음 줄에 다음표 있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된 별개의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 청구 병합의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단순 병합이죠. 단순 병합은 다 인용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단순 병합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예외가 있는데, 일명 중복 청구는 흡수되고 그 다음에 수단인 청구가 흡수되며 부대 청구는 불산입이다. 그래서 중수부죠. 중수부. 중복 청구 흡수, 수 단인 청구의 흡수, 부대 청구의 불산입. 그래서 제가 거기에 키워드에다가 V표 해두었는데 중수부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뭐 가장 유력한 이 형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내 토지 위에 지은 사람한테 야 토지 돌려줘 213조, 건물 철거해 214조, 그동안 네가 사용 수익한 거 부대 청구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토지의 소가가 5억짜리다. 건물의 소가는 3억이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소유자를 상대로 213사 741 이거 청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시적 객관적 병합 중에 단순 병합이야, 또는 선택적 병합이야, 예비적 병합이야, 다 인용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 병합이다. 물론 요 두 가지 세 가지는 관련적 단순 병합이라고 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소가가 원래는 단순 병합의 경우에는 5 플러스 3 플러스 1,000만 원이니까 8억 1,000만 원이니까 이거는 합의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단독 사건이다. 토지 소유자는 궁극적으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거야? 궁극적으로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 반환이죠. 그럼 뭐는 수단이다? 건물 철거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단은 목적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가가 8억이 아니라 5억이고요. 부대 청구는요? 불산입한다며. 산입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병합이라 하더라도 소가가 8억 1,000이 아니라 5억이라고요. 5억. 이건 기본적으로 네, 단독 사건이죠. 단독 사건. 이런 형태로 중수부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관할에서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토지 관할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재판적이라고 불리는 거. 토지 관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과 특별과의 관계는 일반법, 특별법과의 관계니까 이 두 개의 조문이 같이 인정이 된다라면 특별조항만 적용이 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재판적의 경합 14페이지의 상단 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판적의 경합과 관련해서 특별재판적이 보통 재판적에 우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에 임의로 선택하여 소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관할 재판적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그거 찾아내야 되죠. 근데 더 머리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나오는 관련 재판적이죠. 그래서 전혀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이 아니더라도 거기 관련 재판적과 관련한 25조 1항의 객관적 병합이나 25조 2항의 주관적 병합이 있으면 관할이 없더라도 관할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대한민국 법정에 관할이 다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그리고 잊지 말자 관련 재판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보통 재판적부터 보겠습니다. 앞페이지 12페이지로 와가지고 앞페이지 12페이지로 와서 이 토지 관할과 관련해서 보통 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우리 입법자들은 피고 주소지죠. 그렇죠? 피고 주소지. 그래서 원고의 소송의 편의가 아니라 피고의 응소의 편의를 위해서 입법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2조는 8조에 의해서 형해화된다라고 하는데 8조가 바로 의무이행지죠. 즉
특별재판적과 관련해서 아라비아자 2번에 특별재판적 7조부터 24조 내용 중에 방갈로 1에 거기 중요 내용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그 의무이행지와 관련해서 거기 마지막 줄 바로 위에 보니까 특정물 인도 외 채무의 경우 대표적으로 돈 주는 금전 채무 같은 거. 그래서 그 방갈로 1번 마지막 줄 바로 위에 특정물 인도 외 채무, 뭐 특정물 인도는 당연히 특정물이 있는 곳에서가 의무이행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동산 인도 또는 등기 이전 이런 특정물 인도 외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지참 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이 채권자가 지금 원고죠. 결국 원고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에 해당하고 이걸 누가 선택할 수 있다니까 원고가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8조가 2조를 형해화시킨다라고 하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거기 갈로 안에 조문이요. 민법 467조 2항 본문에 따라 의무이행지 뭐요? 금전채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 특히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 토지관할 재판적은 조문이 여러 개 등장하기 때문에 조문 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의무이행지의 금전채무 이외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라는 법적 근거가 민법 467조 2항 본문 내용이더라. 근데 제가 유력하게 꼽고 있는 그 사례형 쟁점이 그 다음 페이지 앞정 표시에 사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의무이행지죠. 사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의무이행지요. 일단 사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피고 적격자가 누구예요? 수익자 전득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자 전득자가 피고로서 피고 주소지가 보통 재판적일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별재판적으로서 의무이행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행위 취소의 소는 두 개의 소가 병합된 소이지요. 첫째 취소의 소와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소요. 그래서 이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고 원상회복은 이행의 소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소가 병합된 형태인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채권자가 본질적으로 채취하려는 것은 사행위를 취소함입니까? 아니면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원상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사행위는요 서울에서 했어요. 사행위는 서울에서 했어. 그런데 그 등기 말소, 원물 반환하려는 그 등기는 부산에 있는 토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무이행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회행위를 한 서울이 오늘 사안에서 의무이행지가 될 것이냐, 그거 취소하는 거로서, 아니면 부산에 있는 이 등기 말소하는 부산이 의무이행지가 되겠는가? 당연히 부산이 돼야 되겠죠. 원상회복이요. 그래서 그걸 판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앞정 표시에 보시면은 굵은 글씨에, 앞정 표시 굵은 글씨에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즉 사행위를 한 그 서울, 거기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형성되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의무이행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갈로 안에 말소 등기 청구나 진명 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에서의 의무이행지. 그게가 어디죠?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 아니겠습니까?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따라서 이 판례는요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다음 문장에 부동산 등기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이므로 원고가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21조에 따라 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 의무이행지가 되지 사회행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가액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방금 봤던 8조에 따라 지참 채무의 원칙상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겠지요. 확인되시죠? 근데 아무튼 이 판례는 등기 말소에 따르는 원물 반환이 문제된 경우였기 때문에 이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 여기가 의무이행지였다는 거, 요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고요. 방갈로 3번 불법행위지요. 불법행위지와 관련한 특별재판적은 두 번째 줄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지로서 결과 발생지까지 포함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지까지 포함한다.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관련 재판적입니다. 관련 재판적은
아라비아자 2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25조 1항 관련 재판적 인정한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 주관적 병합이죠. 근데 이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 우리 입법자들은 65조 전문만이죠. 뭐라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적용 범위에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밑줄 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즉 피고들끼리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재판적. 자, 65조 전문과 후문은 어떻게 구별돼요? 65조 전문은 권리 의무가 공통적이거나 권리 의무가 공통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경우여야 되죠. 근데 65조 후문은요, 권리 의무가 동일한 종류이거나 권리 의무가 동일한 종류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종성만으로는 안 되고 이때 주관적 병합과 관련해서는 권리 의무가 공통적이거나 공통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를 인정하겠다? 관련 재판적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조문.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구별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예는 뒤에 가서 병합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라비아자 3번의 관련 재판적에서 3번의 관련 재판적에서 효과를 보니까 원래 토지 관할권이 없던 청구에 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고 피고는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할 수도 없다. 관할의 창설.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 후 원래 관할권이 있는 청구가 취하나 원래 관할권이 있는 청구가 각하되어도 다른 청구는 관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은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죠. 이걸 관할의 항정이라고 부른다. 그쵸?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세트 5번의 거동 관할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거동 관할은 두 가지다.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르는 합의 관할과 그 다음에 변론 관할이죠. 그쵸? 근데 합의 관할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험 1회 때 처음으로 한번 사령으로 나오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인데 일단 이 관할 합의 관할은 조문에 29조 조문에 요건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소, 방법소, 첫째 1심 법원만이죠. 그리고 임의 관할이어야 되지 신급 관할 같은 전속 관할을 우리 1심을 대법원에서 받자. 이런 거 합의 못한다. 1심 법원의 임의 관할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합의의 대상인 소송을 일정한 법률 관계로 특정해야 되며 셋째, 합의의 방식은 조문에 따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문방구 가보니까 그 1심 관할법원 합의에 따른 정형화된 문구가 서울의 문방구에 갔더니 제1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는 인쇄화된 문구가 있다. 이거는 두 번째 줄 양갈로 3의 두 번째 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예로 든 문장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없나? 아니다.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고 양갈로 4번에 관할 법원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합의 굵은 글씨에 보시면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으로 한 합의는 피고의 관할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네요.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갑을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누가 지정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 갑이 지정하는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겠다. 그거는 나중에 그 갑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할 1심 법원이 달라질 수 있잖아. 이건 피고의 관할에 대한 상대방의 관할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합의 관할은 무효라고 합니다. 이게 13년도 사법시험 주관식 2차 사례형 쟁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행위의 일반적인 유효 요건 다 갖추어야 된다. 임소, 방법소인데 문제는 이 합의가 전속적 관할 합의인지 아니면 부가적 관할 합의인지 이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잘 아시죠? 아라비아자 2번에 페이지 넘겨서 합의의 모습이 부가적인가 전속적인가 우리의 결론 검토부터 바로 볼까요? 우리의 결론 검토부터 보시면 경합하는 법정 관할 법원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라고 보는 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만 경합하는 법정 관할이 아니라 그 외에 관할 합의가 있으면 법정 관할을 배제하는 의사라고 본다면 오히려 당사자의 소송 수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끔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판례
판례 첫 줄에 양갈로 2번 판례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요때 이 판례를 적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오늘 법정 관할이 대구하고 부산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대구하고 부산인데 오늘 대전지방법원을 법정 관할이 아닌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합의서에 서면에 제1심 관할 법원은 너와 나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제1심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만 한다. 이렇게 합의돼 있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잖아. 대전지방법원만을 1심 관할로 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비록 법정 관할 외지만 부가적이 아니라 이건 전속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1심 관할 법원은 대전지법으로 한다. 만자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아니 얼뜻 그냥 제1심 법원은 대전지법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이게 전속적인 걸로 보이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만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전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거는 법정 관할 안에 있다라면 이건 전속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부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겠다. 그거부터 확인을 하려면 아무튼 법정 관할이 어디 있는지부터 판단이 돼야지. 그렇죠? 법정 관할이 주로 토지 관할과 관련한 재판적과 관련해서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기억하시면서요. 합의의 효력입니다. 합의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양갈로 1번에 관할의 변동과 관련해서 관할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관할이 변동이 되는데 전속적 합의 관할도 전속 관할은 아니죠. 당사자가 합의한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다시 관할 합의도 할 수 있고 변론 관할도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변론 관할은요. 전속 관할의 경우에는 변론 관할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지요. 1심을 대법원에다가 청구했는데 거기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도 안 하고 변론한다고 해서 막 변론 관할이 생기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속적 관할 합의는 전속 관할이 아니라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다시 합의도 가능하고 변론 관할도 생긴다. 그 다음에 효력의 주관적 범위죠. 효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1회 사례형에서 방갈로 1 특정 승계인 중에 채권의 승계인은 효력이 미치는데 방갈로 2 오른쪽 페이지 특정 승계인 중에 물권의 승계인에게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안 미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논건데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 1억짜리 체결하면서 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 제1심 관할 법원은 대구지법으로 한다. 이렇게 이 전속적 예를 들어 관할 합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이 1억 원짜리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통지라는 대양 요건을 갖춰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안 갚으니까 양수인이 오늘 을에게 채무자한테 기존의 양도인과 합의한 전속적 관할 합의와 다르게 다른 곳에다가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사안에서 기존의 양도인과의 합의한 이 전속적 관할 합의가 양수인인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치느냐? 미친다니까요. 그 논거가 뭐야? 채권의 동일성이죠. 채권의 동일성. 즉 각주 4번에 451조 2항 각주 4번에 굵은 글씨 451조 2항이요. 451조 뭐 2항도 되고 1항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통지를 했다라면 민법 451조 2항에 보면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통지 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 을의 입장에서는 나는 양도인 갑과 어느 법원을 전속적 관할 합의로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채권의 동일성에 따라 양수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권의 승계인에게는 주장을 못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각주 2번에 민법 185조요. 조문 이거를 답안지에 논거로 적으시면 된다고요. 결론은 다 아시니까요. 민법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죠. 새로운 물권을 당사자 합의로 막 창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부 받지만 관련해서 이 전속 관할 합의 같은 거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등기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관할 합의가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하고 가끔 헷갈리시느냐? 거기 제일 위에 상단 17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목차 옆에 보니까 218조 1항의 계쟁물의 양수인과 잘 비교해라. 즉 218조 1항에는 기판력이 변종 후 승계인에게도 미치는데 이 변종 후 승계인의 계쟁물의 승계인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느냐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소송물이 물청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면 대세효가 있으니까 계쟁물의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그러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대인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의 양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기판력이 안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218조 1항의 계쟁물의 양수인과는 구별하셔야 되겠지요. 변론관할입니다. 변론관할 30조의 요건은 조문에 따라서 이항이죠. 그래서 첫째,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1심 법원입니다. 신급 관할인 2심, 3심 말고요.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무엇보다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해야 되는데 본안에 대해서 변론해야 된다. 그 말은 실체 사항에 관한 진술을 말한다. 판사님 기각해 주세요. 나는 쟤한테 돈 빌린 적이 없어요. 이런 실체 사항, 본안에 관한 청구 이유 유무에 관한 진술을 말하지.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의 두 번째 줄, 실체적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인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각하 신청 이런 것들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생기지 않는다. 변론 관할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변론은 아주 주의해야 되죠. 반드시 말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구술로 해야 되지. 그 다음 페이지 진술 간주되는 서면에 제출하고 불출석함에 따른 진술 간주 이거 가지고 변론 관할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요 민사법정에서 구술 변론주의가 원칙이지만 여러분이 변호사 업무를 아직 안 해봤구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부분 서면으로 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소송행위 중에 반드시 구술로 해야 되는 옛날 판례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서의 변론 관할, 또 하나가 증거 신청이죠. 증거 신청은 반드시 구술로 해야 됩니다. 증거 신청.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판례가 청구의 포기일락. 포기일락은 반드시 구술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공정증서 등으로 이 서면으로 할 수 있게끔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 청구의 포기일락 반드시 현실적인 구술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아직까지 반드시 현실적인 구술로 해야 되는 거 변론 관할과 증거 신청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세트 6번 이송으로 가볼까요? 이송은 법원 간의 이동을 말하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목차를 잠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암기장에 나와 있는 건 한 3가지. 첫째, 관할 위반 이송. 그 다음 페이지 재량 이송이라고 해서 현저한 손해나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 이송과 그 다음에 3번에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할 위반 이송인데 재밌는 사실은 다른 이송에는 전부 다 당사자 신청권이 조문에 있죠. 그런데 이 관할 위반 이송에는 당사자의 신청권과 관련한 내용이 조문에 없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은 이거는 입법적 실수다. 그래서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이 관할 위반에 대해서 이익이 있는 자는 이송 신청권이 있다라는 반면 판례는 없다죠. 판례는 조문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양갈로 2번이죠. 19페이지 양갈로 2번에
19페이지 양갈로 2번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 인정 여부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부정인데 요 내용과 관련한 판례가 꽤 많이 나와 있지요. 내용을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양갈호 2번에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은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과 달리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뭐 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안지에 놓은 거를 좀 기억해보자. 첫째, 당사자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을 한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 판례는 신청권 없다죠.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이 이송 신청에 대해서 뭐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재판할 필요는 없지만 설사 법원이 이 이송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즉시 항고도 안 되고 특별 항고도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즉시 항고가 왜 안 되는지 39조 조문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39조입니다. 조문 안 들고 오셨구나. 네, 조문 좀 들고 와주세요. 자,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39조에는 제목이 즉시 항고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이송 신청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결정을 했나봐? 기각 결정을 했나봐? 그러면 조문에 따르면 39조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판례가 안 된대. 그 이유는 39조는 이송 신청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송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하면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사안과 같은 관할 위반에 따르는 이송 신청권 판례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잖아. 항고가 안 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은 헌법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449조에 따라 특별 항고가 가능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죠. 확인되시고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39조에는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이송 결정, 자 분명히 당사자가 오늘 이송 신청을 했는데 관할 위반이라고 판사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정말로 관할 위반이라 가지고 뭐를 했네? 이송 결정을 했네. 그 이제는 누가 거꾸로 원고 측에서 아니에요, 이거 관할 위반이 아니에요 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가능하다. 왜? 거기 39조에서 나오는 이송 결정은 신청권과 상관이 없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그 밑에 앞정 표시에 나와 있네요. 그 밑에 앞정 표시에 보니까 다운표 최신 판례죠.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른 직권 발동으로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항고가 허용은 된다니까요. 직권 발동으로 한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근데 이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이상 거꾸로 항소심에서 당초의 이송 결정이 그 잘못됐다라고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어차피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항고는 또 안 된다. 그래서 표로 한번 제가 구별을 해봤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표의 근거를 주관식 사례로 나올 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결론, 이송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신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즉시 항고 불가능하지만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직권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39조에 따라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항고심에서 결국 이송 결정 잘못됐다로 취소가 되면은 이거는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항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구별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판편이 이송하고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을 한꺼번에 좀 볼 텐데요. 3번을 먼저 봅니다.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심에서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 즉
본소가 단독 사건 갈로 안에 그 2억 원은 제가 수정하자고 했죠. 우리 암기장 강의할 때 5억으로. 그래서 본소가 단독 사건 5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소가 5억 원 초과죠. 5억 원 초과 제기로 합의부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본소는 단독이고 반소는 합의부면 어디서 해주는 게 맞겠죠? 합의부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결론적으로 일괄해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 게 269조 2항 본문인데, 근데 이 조문은 1심에서 반소가 제기된 경우만 전제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요? 만약 동그라미 2번에 2심에서 반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원래 항소심은 단독 사건이라도 집업 항소부는 합의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이송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269조 2항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사례가, 이 판례가 어떤 상황 구조였느냐 하면 그 사실관계가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본소 피고가 항소 후에 집업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 제기하면서 이거 이송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고등법원은 민소법 34조와 35조를 들어서 이송 결정을 해줬는데, 일단 34조는 관할 위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합의부로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합의부로, 네가 원하는 그 합의부로 이송해 줄게. 34조에 의한 이송을 인정했는데 틀렸다. 오늘은 관할 위반이 아니다. 오늘 269조 2항에 따라서 이송할 필요가 없는 상황 구조니까 관할 위반은 아니다. 그러면 35조는요? 35조가 그 2번 목차에 있는 거잖아. 심판 편의 이송이요. 재량 이송인데,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단독인, 항소심 법원에 따르는 신급 관할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판 편의 이송에서 전속 관할인 신급 관할의 경우에는 이송이 불가능하죠. 아니, 거기 아라비아자 2번에 양갈로 1, 아라비아자 2번의 양갈로 1의 전속 관할에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불가능하다. 물론 전속적 합의 관할은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인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라면 35조의 이송 가능하나, 전속적 합의 관할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한 임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 현저한 손해라는 부분은 사익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 스스로 포기한 거지만, 현저한 지연이라는 공익적 필요를 이유로 해서는 심판 편의 재량 이송이 가능한데 전속 관할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안에서는 이 친급 관할인 전속 관할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35조로도 안 된다. 그래서 판례 원문 각주 8번에 각주 8번의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구조인지 확인되셨죠? 2심에서 그 합의부 반소가 제기된 경우인데, 거기에 각주 8번 빠르게 보시면 본소 피고가 항소 후에 각주 8번 집업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 신청을 했는데 원심이 34, 35조를 들어 이송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해서 제1심 법원의 토지 관할 및 변론 관할이 인정이 되어 1심에서요. 위 소송의 항소심은 1심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원심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오늘 사안에서 뭐도 아니고 관할 위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자고로 맞자 1번 지방법원 합의부가 집업 단독 판사의 판결에 의한 한속 사건을 2심으로 심판한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은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 어차피 항소심에 있으니까 영향이 없고, 따라서 이 관할 위반이 아니고 민소법 35조는 전속 관할인 신급 관할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이송의 효과입니다. 속개부죠. 속개부. 이송의 효과. 속개부. 첫째, 이송재판의 구속력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소송 계속의 이전인데 소구표의 장래효예요. 소구표입니다. 소구표. 이송 계속의 이전은 소구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할 위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송이 있지만 관할 위반인데, 관할 위반에 따라서 이송하면 그때부터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소제기시부로부터
오늘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보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원고. 오늘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 유리하다. 특히 뭐와 관련해서 시효 중단. 두 번째 줄에. 시효 중단의 효과는 언제 있죠? 265조, 민소법 265조에 따르면 소제기 시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제기할 때는 관할 위반이었어요. 그럼 이건 적법한 소제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관할 위반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송을 했는데 그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소제기 시에 하자가 이미 치유돼 있기 때문에 소제기 시에 한 시효 중단 기간 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례형에서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유력한 이송재판의 구속력이죠. 의의에 보시면 위로 올라와서 의의에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비록 잘못된 이송이라도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반송이나 전송을 할 수 없다. 왜? 본안 심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갈로 2번에 목차 제목에다가 색깔펜으로 밑줄 전속 관할 위반의 이송 결정의 구속력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송 중에서도 신급 관할 같은 전속 관할 위반의 이송 결정의 구속력은 뭐만 불구속한다? 상급심만 불구속한다. 다시요. 판례는 첫 줄에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전속 관할, 신급 관할 같은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배해서 이송한 경우에도 일단 원칙적으로 38조가 적용은 되지만, 두 번째 줄, 신급 관할을 위배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도 미친다면 밑줄 당사자의 신급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등법원이나 지법 항소부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게 그 뛰어넘고 잘못 대법원으로 온 거야. 근데 오늘 사안에서 잘못된 이송 결정이라도 원래 기속력이 있다라면 얘는 2심은 받지도 못하고 바로 대법원으로 온 거니까 이거는 신급의 이익을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심은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급심은 야 이건 나한테 잘못 내려 올라왔어, 너 하급심이 판단해,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다. 근데 그럼 그걸 받은 하급심이 아니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대법관 너네가 판단해, 다시 또 그러면 또 전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줄에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도 안 미친다라면 상하급심 법원 간에 반복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니까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상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안 미치고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는데, 논거가 상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안 미치는 이유가 신급의 이익 때문이고 하급심 법원에 미치는 이유는 반복 전송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쉽게 얘기해 소송의 지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요즘 소송 지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죠? 왜 판사들을 많이 안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민사소송법 규정에 보면 그 민사소송 1심은 5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훈시 규정이야. 거의 안 지켜져. 그래서 요즘 뭐 1심 판결 하나 받는데도 최소 1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판결 확정까지 뭐 1000일이라 그러더라고. 대법원 판단까지 봤는데 뭐 4년 5년 막 중요 사건 막 11년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빨리,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숫자를 많이 뽑자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판사 충원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판사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한데 대법관 할아버님들이 13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대법원에서 빨리 처리를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소송 지연과 관련해서 요즘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거 키워드 전속 관할 위반 이송 결정의 구속력은 상급심만 불구속합니다. 그래서 상급심만이라는 것과 여기 기속력, 구속력이 제한되는 것은 전속 관할 위반의 경우만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이송 말고요. 확인하고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트 7번 당사자 확정 및
사망과 관련한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변호사 시험 사례형으로 벌써 3번이나 출제가 되었던 당사자 사망과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이 당사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쟁점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소송의 절차를 다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서 그런지 사례형으로 자주 나오는데, 일단 30페이지에 그 표 있죠. 30페이지의 표만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가 있으면, 30페이지의 표 이것만 잘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하면서 다음 쟁점 넘어가죠.